애플의 스티브 잡스도 코치가 있었고 구글의 에릭 슈미트도 코치가 있었고 의사결정이나 판단을 할 때 이걸 겉으로 드러내고 이야기를 했을 때 주로 CEO를 탓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CEO 창업가 대표의 자리에 앉았을 때 감정을 억누르고 참고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누가 털스럽지 않은 얘기를 했는데 버럭 한다든가 자기 화를 못 참겠다라고 내가 돈에 대해서 뭔가를 하나라도 언급하는 순간 질타를 받은 게 너무 두렵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홍재 기자입니다. 네, 오늘 또 정말 어마무시한 분을 모셨습니다. 과장 조금 못해서 미국의 실리콘밸리 CEO들이 다 이분을 찾기 위해서 현안이 되신 임승찬 코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코치님이신데요. 네. 어느 분야 코치님이십니까? 저는 CEO, 특히 창업가 대표들의 코치입니다. 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CEO라고 하면은 진짜 천재들이 많으시잖아요. 천재들이 찾는 인재라고 소개를 해도 과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막 천재라든가 그런 수식어가 붙는 대표들, 특히 이제 한국에도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는 뭐 유니콘 네. 이런 기업들을 운영하는 그런 대표들이 네. 코치를 곁에 두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스포츠 코치는 많이 봤어도 이 창업가의 코치라고 하면은 멘토 이런 건 많이 들어봤어도 조금 다른 거죠. 그렇죠. 굳이 멘토와 코치를 분리를 한다고 하면은 멘토분들은 예전에 어떤 했던 경험을 가지고 뭔가 조언을 내가 옛날에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잘 되더라. 네. 이렇게 한번 해봐라 라고 하시는 거고 코치 같은 경우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이해를 해서 그분이 스스로 맞춤형인 솔루션을 도출할 수 있도록 끌어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쉽게 생각하면 우리나라에서 이 헬스 PT 코치님이랑 비슷하게 그렇죠. 제가 뭐 아무리 근육이 많다고 해도 대신 근육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뭔가 하는 역량을 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지금 주로 활동하시는 지역이 어디십니까? 제가 한 11년 정도 코칭을 하고 있는데 전부 다 화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로 이제 미국과 유럽을 주무대로 하고 있고 한 2017년부터는 약간 아시아도 조금 진출을 했고요. 그래서 모두 100% 화상으로 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이스 캠프가 따로 없으시군요. 그렇죠. 어디든 그렇죠. 다. 그래서 제가 살고 싶은 도시를 선택할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제가 누리게 되고 있습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정말 궁금한 게 그 천재들이 왜 코치님을 찾으시는 겁니까? 관계의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의사결정이나 판단을 할 때 정말 함께 생각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머릿속에 너무 복잡한 생각이 많기 때문에 이걸 겉으로 드러내고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이럴 때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로 자신의 편에 있다는 신뢰가 느껴지고 또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다 정말 구체적으로 잘 이해를 한다라는 확신이 느껴져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곁에 없다고 느껴지실 때 근데 보통 임원진들이 있잖아요. 물론 있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임원이 대표가 저런 고민을 가지고 있네? 이거 회사가 망할래나? 그럼 다음 직장을 찾아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투자자나 이사회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한다면은 마찬가지로, 이거 가망이 안 보이면은, 다음 라운드에 내가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뢰를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만 좀 한계가 있는 거죠. 주로 CEO를 탓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라고 약간 꾸짖으신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털어놓아도 약간 그 다음에 그 나머지가 힘들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돼요. 신뢰를 느껴야 되고 또 나를 이해를 해준다는 그런 게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코치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 리더의 퍼포먼스 맥락에서 답을 하면은 그것도 두 가지로 분리가 되는 것 같아요. 해내고 싶은 게 있는데 마음대로 안 될 때. 또 하나는 뭔가 심적 고충을 겪고 있거나 슬럼프에 빠졌을 때, 회복이 필요한 경우, 이 두 가지가 이제 리더의 퍼포먼스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건데, 예를 들어가지고 명확한 판단과 의사결정을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거나, 뭐가 맞는지는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실행으로 옮겨낼 수 있을지가 또 불명할 때가 있고요. 이럴 때, 아까 얘기했듯이 함께 생각을 하면서 뭐가 맞는지 스스로 확신을 얻고, 이걸 이렇게 하면은 나의 역량이나 성향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해낼 수 있겠다.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결과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을 지원하는 CEO 코치를 도움을 청할 때가 있고요. 유니콘이나 천재라는 수식어가 붙는 분들의 약간 차이가 있다면은 그분들은 주로 과하다시피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분들이 많이 계세요. 객체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고 다 나눠서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어떤 경험이 조금 부족한 경우가 많죠. 보시는 분들이 흥미가 있으시려면 정말로 유명하신 분들도 코치를 원하시느냐, 좀 이렇게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애플의 스티브 잡스도 코치가 있었고 구글의 에릭 슈미트도 코치가 있었고 전 트위치 창업가 저스틴 칸이라는 분도 에이트리움을 재창업을 했을 때 CEO 코치의 도움을 받다고 드러냈고 또 이제 브렉스라는 지금 거의 뭐 한 15조 정도 기업 가치가 있는 핀테크 회사의 공동대표 둘 다 CEO 코치가 있다는 걸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와, 저희는 그런 코치라고 들었을 때 당연히 훨씬 더 어르신 멘토 그냥 이렇게 저는 해석을 여태까지는 해왔었는데 그게 아니군요. 그렇죠.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아까 천재들, 뭐 CEO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그분들은 특히나 감정뿐만 아니라 원래 본인들이 이뤄왔던 성과도 훨씬 높잖아요. 그러면 어려움을 겪을 때 이 떨어지는 것도 더 낙차가 클 것 같거든요. 거기에서 오시는 이 감정의 소모도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이제 개개인의 단위에서만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약간 이야기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실리콘밸리는 미국 여러 지역 중에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압박감이 가장 높은 지역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어요. 그 예제로 실리콘밸리 이제 공립고등학교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팔로알토 고등학교고 하나는 건 고등학교인데 2015년에 나온 기사에 따르면은 이 두 고등학교의 학생 자살률이 미국 연 국가 평균 자살률의 4-5배에 도달한다고 해요. 미국의 Keeping Up with the Joneses라는 표현이 있어요.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존스 가족 따라잡기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옆에 존스 가족이 살고 있는데 존스 가족이 벤츠를 사면 나도 벤츠를 사야 되고 존스 가족이 뭐 몇백 평 집으로 이사를 가면 나도 몇백 평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고 존스의 자녀가 스탠포드에 가면 내 자녀도 스탠포드에 가야 되고. 이거 보통 한국이 비교하기 좋아해서 한국이 그런다고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여긴 더 심하네요. 더 심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스케일이 달라요. 굉장히 밀집되어 있고 경쟁심이랄까 이런 게 높은 어떤 지역이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좀 심한 거죠. 미국은 전반적으로 주체적인 삶을 암암리에 강요해요. 근데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의도죠. 누가 주체적인 삶을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게 좋은 거 아니었어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주체적으로 살아야지. 이거 끌어다니지 말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구현이 되냐라고 했을 때 미국 지인들한테 얘기해 보면은 자라나면서 가장 듣기 싫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You can do whatever you want. 아니면은 You can become whatever you want.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뭐든지 할 수 있어. 네가 되고 싶은 뭐든 될 수 있어. 이 얘기를 가장 싫어했대요. 아, 싫어요. 그러니까 왜 싫어하냐? 그러니까 분명히 이 부모님들이 격려와 지지를 위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어린 아이에게 와닿는 건 어떻게 와닿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건 아무거나 할 수 있어? 내가 되고 싶은 건 아무거나 될 수 있어? 그럼 엄청난 걸 하지 않거나 엄청난 사람이 되지 않으면 난 실패자네. 아무나 다 할 수 있다며요. 그러면 기왕이면 엄청난 걸 해야 되고 기왕이면 엄청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하지만 납득이 되는 논리입니다. 특히 아이의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아이들이 주변을 봐요. 그럼 일론 머스크가 보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보여요.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보이면은 아니 저 정도가 안 되면 그건 실패자지. 이렇게 암암리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자라나는 거죠. 실리콘밸리에서 자라나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실리콘밸리에 오는 분들도 그런 거를 동경하면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 스트레스를 내재하신 분들이 실리콘밸리에 밀집되시는 거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스트레스가 단순한 비교뿐만이 아니라 이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프레셔도 또 하나가 추가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텐션이라는 게 생겨요. 결국 스트레스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고무줄을 상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무줄을 이렇게 당기면은 얘가 다시 원상복귀하고 싶은 그런 탄성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겼을 경우에 돌아가고 싶은데 못 돌아가는 이게 일종의 스트레스 같은 건데 이 스트레스를 내재하기 시작하면은 주로 이제 5가지 유형의 표현으로 밖으로 나와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붙들고 있는다거나 그 텐션을 막 참고 뭐 억누르고 이러다거나 그 스트레스와 거리를 두기 위해서 나는 아무렇지 않아라고 뭐 객체화를 시킨다든가 나는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어. 거리를 두는 거죠. 스트레스 받고 있지 않아. 또는 자신을 높여요. 화를 낸다거나 뭐 푸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들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도 풀리는 게 아닌 거 아니면은 회피를 한다거나 자신을 낮춘다거나 예를 들어가지고 다 내 탓이야. 내가 부족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5가지 유형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그 모든 표현이 사실상 창업가 대표의 자리에 앉았을 때 도움이 되는 행동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재된 어떤 그런 스트레스가 있을 경우 더더욱 약간 리더십에서 효과적으로 행동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게 하나가 있는 거죠. 네. 미국은 또 하나의 이제 암암리의 좋은 의도를 가지고 강요가 되는 게 이제 긍정적 사고예요. 그렇게 보이는데. 말이 긍정적 사고인데 사람들에게 와닿는 거는 억지로 뭔가 감정을 억누르고 참고 마치 없는 것처럼 하고 마인드 컨트롤만 하는 거죠. 자기 최면을 거는 거예요. 그런 거죠. 계속. 그런 거죠. 게다가 마인드 컨트롤도 마치 그게 무슨 기술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오래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상 하나도 해소되는 건 없고 네. 계속해서 감정을 누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자기가 텐션이 있다는 것 자체를 완전히 망각하게 되고 그냥 이게 삶인 게 되는 거고 네.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잠정적 포기가 되고 왜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물고기가 물 안에 있으면 물이 뭔지를 모른다. 이런 상황에 딱 도래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유니콘이나 이런 창업가 대표들이 어느 순간에 자기가 우울증을 겪었다는 거를 몇 년 후에 알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당시엔 전혀 모르고 있다가. 네. 지금 보시는 분들도 아마 이 말씀 들으셨을 때 다 공감되셨을 것 같아요. 이 땡겨져 있는 이 상태를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나를 속이고 있는 그 상황이신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CEO 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고 심적으로도 그렇게 되는 거군요. CEO는 더더군다나 더 압박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고 고립돼 있는 느낌도 드시고 그 와중에 이제 회사를 계속적으로 성공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부담감은 정말 말도 못하겠군요. 소수 투자자 같은 경우는 아예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CEO 코치를 붙여주는 게 그분들이 제안하는 특별한 어떤 일종의 서비스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이 본질적인 것들을 직면을 하고 해소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아시는 거죠. CEO 고민들을 같이 고민해 주시다 보니까 보통 CEO들은 이런 데서 제일 많이 힘들어하고 제일 고민이 된다라고 하는 게 좀 예를 들어 뭐 인사 쪽일 수도 있고 외로움일 수도 있고 하나만 딱 꼽아줄 수 있어요? 결국 인간 문제죠. 이거를 인사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주로 저한테 들어오시는 분들은 특정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예를 들어가지고 투자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부인이나 남편하고의 관계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공동 창업자와의 관계에서 뭔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중요한 인재와의 관계에서 또 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중요해야 돼요. 이 관계가. 단순히 그냥 인사체제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 더 이상 이거 신경 쓰지 않아야지. 이게 아니라 정답이 없고 난해한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들을 주로 가지고 오시는데 보통은 저희 같은 경우는 너무 머리가 아파서 혼자 생각하다가 친구 불러갖고 술 마시면서 하는 얘기네요. 근데 이제 친구는 제 상황 잘 모르니까 그냥 혼자 얘기하다가 알았어 그냥 그러고 이제 집에 갈 때 그 상황이군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흔한 케이스죠. 지금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라는 생각이 또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CEO 코치는 자격증이 있습니까?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약간 좀 다르게 대답을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자격은 코칭을 의뢰하신 분의 신뢰와 존중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마어마한 자격증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네. 그리고 그런 자격증을 막 10개씩 가지고 계신 코치가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이 코칭을 의뢰하신 분의 신뢰와 존중을 못 얻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코치로서 뭔가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처음에 슬림님께서는 시작하실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2011년부터 13년 사이에 책을 한 권 썼어요. 공감의 깨달음이라고. 한국에는 번역이 안 돼 있는데 그 책을 출판을 하고 또 운이 좋아서 세계 투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이 나라 저 나라 투어를 하게 되고 미국에서도 뭐 동부와 북동부도 또 투어를 하게 되고 이 책의 내용이 굉장히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애매모호한 이 혁신의 과정을 거칠 때 일어나는 판단의 오류라든가 의사결정의 어려움. 제가 이제 그 전에는 컨설턴트로서 일을 했기 때문에 컨설턴트로서 했던 잘못들을 약간 반성을 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책을 썼는데 네네. 정작 이 책에 가장 크게 공감해 주신 분들은 창업가 대표분들이신 거예요. 전혀 예측하지 못했어요. 근데 왜 그분들이 그 공감을 해주셨냐면은 나도 똑같은 판단의 오류를 경험을 했고 똑같은 마음 상태였고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해본 적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자기 자신이 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책 덕분에 내 자신을 더 이해하게 됐다라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고 네.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분이 먼저 나의 코치가 돼주겠냐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코치라는 단어 자체를 이게 지금 2012년인데 또 모르는 상태잖아요. 저는 컨설턴트만 알고 있고 컨설팅만 알고 있는데 코치라고 얘기하시니까 코치가 뭐냐라고 제가 오히려 되물어봤고 알고 보니까 실리콘밸리에는 코치라는 있었어요. 게 이미 있는 거였고 때문에 그분의 입장에서는 코치를 두는 게 필요한 거였고 자연스러운 거였고
또 예산도 이미 책정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를 퍼냈던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소문이 퍼지는 거죠. 네. 아, 이런 책이 있고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한번 네, 네. 도움 받아봐라. 이렇게 해서 조금씩 됐던 것 같아요. 이 한국 CEO, 그다음에 또 미국의 CEO, 그다음에 또 뭐 유럽의 CEO 이렇게 많이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 약간 고민의 차이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미국의 창업자들은 소셜 임팩트, 사회적으로 내가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나쁘게 말하면 부담감이고 자신감 네. 넘치는 것 같더라고요. 직접 만나보시면 고민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소셜 임팩트 CEO를 코칭했던 사례의 약간 일부를 좀 공유를 해드리면 네. 일단 배경을 좀 얘기를 하면은 미국 교육을 받으면은 발표, 스토리텔링이 어려서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교육이 돼요. 뭐 사회적인 어떤 그런 주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로 주제가 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무슨 환경에 대한 뭐 이런 주제라든가 이런 거 접하는 게 있어서 익숙하죠. 그럼 그 친구들이 그게 정말로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체감한다기보다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약간 교육이 된 그런 면이 분명히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창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초점을 맞추는 게 익숙한 거예요. 제가 소셜 임팩트 쪽에 CEO를 코칭을 해봤던 것 중에서 세션 중 내용 중 하나가 이 친구가 회사도 포지셔닝을 하고 굉장히 참 검소한 친구라고 할까요? 아마 회사에서 가장 적은 연봉을 받았을 거예요. 회사 자체는 큰데. 회사 자체는 잘 되는데 네. 그거에 비해서 정말 적은 연봉을 받았고 그 이유가 모범을 보였는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비영리 단체는 아니지만 네. 사회적 어떤 그 임팩트를 이야기하는 회사고 그런데 뭐 돈에 대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좀 껄끄러운 거죠. 그래서 직원들은 모르지만 네. 사실 자기는 굉장히 적은 연봉을 받고 있고 직원들은 좀 더 대우를 해주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게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대표들이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연봉 협상입니다. 직원들이 하나씩 들어오면서 연봉을 더 주세요.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뭐 1년이 지나고 뭐 2년이 지나고 몇 년 점점 지나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친구가 자신이 원망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를 알아차린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그렇게 크게 화를 내야 되는 부분이 아닌데 막 화가 난다든가 쌓이는구나. 누가 별스럽지 않은 얘기를 했는데 네. 버럭 뭘 한다든가 화를 내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다른 거에 대해서 코칭을 하다가 갑자기 이 친구 하루는 들어와가지고 막 자기 화를 못 참겠다라고 얘기를 갑자기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수 있냐 그래서 무슨 일이냐라고 얘기를 하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나왔던 그 친구가 깨달은 바가 자기가 이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순간 자신의 어떤 이미지가 망가지는 게 두려운 거죠. 알고 보니까 내가 돈에 대해서 뭔가를 하나라도 언급하는 순간 마치 모든 사람들이 거봐 너도 그렇잖아. 너도 인간이잖아 이런 걸 얘기를 할 질타를 받은 게 너무 두렵기 때문에 얘기를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은 마음에는 정말 나는 최소의 연봉을 받고 있고 이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걸 얘기하는 순간 그걸 얘기해서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네. 넌 대표가 네가 선택해서 받은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두렵고 너무나도 두려운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세션 동안에 그 친구와 제가 나눈 대화의 내용은 결과적으로는 자신도 그냥 인간이라는 거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두렵고. 네. 그래서 솔직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나도 알고 보니까 이 돈이라는 게 의미가 있더라라는 거를 정말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해소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네.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꾹꾹 참고 있는 것만은 솔루션이 아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경험이 있어요. 저 생각했던 거랑 정반대네요. 원래는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약간 동양적인 마인드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 이게 꾹꾹 숨기고 속물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고 미국이나 이런 데 서양은 그걸 다 드러내고 막 이런 줄 알았는데 정반대네요, 여기. 그러니까 모두 그렇진 않은데 이 친구는 소셜 임팩트로 시작을 했잖아요. 어...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죠. 네. 근데 사실 미국에서도 실리콘밸리나 이런 쪽 친구들 말고 네. 다른 쪽에서도 창업한 친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쵸. 그 친구들은 드러내고 나는 돈 벌고 싶어. 나 가난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어요. 떳떳하게. 근데 네. 그 어떤 이유도 하나도 창피할 게 없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네.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해내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에 책임을 진 거잖아요. 네. 그것만으로도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 결국은 우리 모두 다 인간이고 네. 우리 다 근본적인 욕구가 있고 이 욕구는 충족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텐션으로 이어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고용을 하고 나서 해고하는 게 또 좀 쉽잖아요, 우리나라에 비교적으로. 비해서. 네, 네. 지금도 보면은 실리콘밸리 했다 하면 12,000명씩 자르더라고요. 빈번하게 또 사람을 해고해야 되면 그게 또 CEO의 결정이고 거기에서 오는 고민이 또 한국이랑은 다르게 미국은 굉장히 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과 달리 틀린지는 모르겠고 왜냐면 둘 다 경험을 했을 때 어려웠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빈번한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비교적 법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서 뭐 노동법은 다르긴 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미국에서는 그걸 좀 더 수월히 활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는 특히 젊은 친구들이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게도 고민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회사가 재정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해고를 하는 건데 악의를 가지고 해고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아무리 악의를 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고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해고는 해고예요. 결과적으로. 힘들죠.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방법이 없는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의 욕구도 고려를 하면서 회사의 욕구도 충족을 시킬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세대가 지금 좀 더 젊은 층의 세대들인 것 같아요. 구글이나 이런 큰 기업들에서는 나름대로 프로토콜이 있기 때문에 좀 안 좋은 해고를 하는 케이스가 있지만 젊은 층의 그런 대표들이 있는 스타트업들은 어떻게 하면 이건 다르게 레이오프를 할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고민이 어떻게 보면 CEO로서는 또 부담이 될 수 있고 그때 또 코칭을 또 해주셔야 되는 그렇죠. 거네요. 네, 그렇죠. 문화적인 차이나 이런 거에서는 이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면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을까요? 미국 같은 경우는 자기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 자체는 좀 익숙해요. 네. 내 이야기를 하는 게 뭐 어색하다거나 이렇지 않단 말이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냥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이 자체도 약간 좀 애매모호할 수 있고 네. 또 약간 교육이라 어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미국 같은 경우는 코칭에 무슨 커리큘럼이 있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그냥 고민을 가져와서 해소를 하고 아니면은 뭔가 큰 프로젝트를 하나 성립을 한 다음에 좀 진전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 대표님들 만나면은 주제를 좀 주세요. 무슨 과목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본다든가 적으신다거나 도대체 뭐를 가지고 코칭을 했지 모르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메타기 때문에 그 주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건데 네. 마치 컨설턴트를 만나는 것처럼 인사입니까? 마케팅입니까? 네. 뭐 이런 식으로 주제를 정해가지고 그쵸. 그거에 대해서 코칭을 받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의 CEO분들은 만약에 코칭을 받으실 일이 있으시다고 하면 꼭 이 영상을 보시고 아 코칭이란 게 이게 과목이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한번 좀 느끼시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한국의 CEO와 미국의 CEO가 다를 것 같은 느낌은 드는 게 예를 들어 뭐 가족과의 관계나 아니면 사회에서 기대하는 바라던가 부모님이 기대하는 바라던가 약간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금 다르잖아요. 미국 CEO들의 경우에는 가장 힘들어해서 코치를 바라는 부분 한 몇 개 정도 좀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한국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좀 재밌을 것 같아서. 미국 사람들이 자신의 솔직한 이야기를 타인에게 하는 걸 어려워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미국 사람이라는 단어 쏙 빼고 한국 사람을 넣어도 같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어렵다는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자기 표현, 자기의 피력, 자기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 얘기하는 건 어려서부터 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익숙한데 자기의 고충, 고민, 어려움, 소위 이제 한국말로 하면 치부 이런 걸 드러내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긍정적이어야 되고 나는 항상 그래야 되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마찬가지 실리콘밸리 분위기도 그렇고 미국 분위기도 그렇고 주체적이어야 되고 긍정적이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뭔가 약간 나의 치부를 드러낸다는 느낌이 들면은 엄청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대표라는 어떤 자리에서는 뭔가 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대표라는 자리에 없더라도 그렇게 하면 뭔가 내가 약간 찌질한 것 같고 뭐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따라서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덜어 있어요. 네. 크게 조직 혁신이 과제라고 한번 네네. 상상해 봅시다. 대표 한 분 계신데 이미 몇백억이 나오고 있는 안정적인 회사예요. 이미 BEP도 넘었고 네. 이 정도면은 뭐 투자를 안 받아도 잘 될 것 같다. 이런 튼튼한 상황인데 이제 미국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365 days in the life of a turkey. 칠면조의 365일 여정?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엔 추수감사들이 있어요. 네. 추수감사할 때 칠면조를 먹어요. 네. 그러면 칠면조의 입장에서는 네. 365일 동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네. 딱 추수감사들에 죽어요. 칠면조 입장에서 황당한 거죠. 네. 아니 되게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죽이네. 네. 네.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농담으로 이제 스타트업계에서 얘기하는 게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게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가지고 죽을 수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때문에 이 기본적인 불안감이 있죠. 아무리 잘 되더라도 지금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방향성을 잡고 혁신을 하고 새로운 마켓을 들어간다거나 이럴 때다라고 뭔가 으쌰으쌰 하면서 그쪽으로 가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럴 때 코칭을 의뢰하신 경우가 있는데 이때 비전을 가지고는 있는데 뭔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럼 뭔가 같이 생각을 하면서 내 비전이 이거구나. 선명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걸 명확하게 만드는 때도 코칭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명확은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어떻게 할지는 또 불명확하잖아요. 네. 그럼 그 방법에 있어서 이걸 내가 혼자 다 도출해야 되나? 아니면 직원들과 같이 해야 되나 했을 때 어떻게 하면은 이걸 분담을 잘하고 어떻게 해야지 직원들이 좀 더 뭔가 주인의식을 느낀다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을 이 불확실하고 복잡한 혁신의 과정을 이끌어가는 과정에도 뭔가 코칭이 필요할 수도 있고 결국 세분하게 생각하면 의사결정과 판단과 사람 어떤 관계에 대한 문제이긴 해요. 네. 또 정말 또 예외적으로 봤을 때도 M&A를 해야 되는데 코칭이 필요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M&A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M&A에 대한 직접적인 자문을 할 수는 없어요. 다만 M&A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내가 사실은 M&A를 원하지 않는데 M&A를 마치 해야 될 것 같은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구나 라는 걸 스스로 깨닫고 그럼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라고 또 대화가 이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생각이 복잡하기 때문에 네. 정말 M&A라는 주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왜 이거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고 있지? 잠깐 스텝백을 해서 네. 코치랑 대화를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헤아리는 네. 그런 케이스도 있고 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근데 깊게 들어가면은 그 자신의 생각, 판단, 사고 과정, 의사 결정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비슷하군요, 한국이랑. 네, 네.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까지 경험했을 때 큰 차이를 느껴본 적은 없어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특히나 우리 사회는 요새 가족들 눈치 많이 보지 않습니까? 와이프한테 혼나지 않을까? 애들이 나를 집에 늦게 들어간다고 미워하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이 더 혹시 우리나라가 이제는 더 심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미국도 똑같습니까? 똑같아요. 엄청난 자책감을 느끼고 계시고요. 왜냐면 미국은 어떻게 보면 패밀리가 중요해라고 사실은 그렇죠. 어려서부터 네. 엄청나게 또 프레셔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모든 겉으로 봐서 좋은 것들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패밀리맨이 돼야 된다고 분명히 내가 부모님한테 들었는데 패밀리맨이지 못 되고 있어요. 그럼 또 엑스트라로 또 이제 스트레스를 느끼고 나는 가장으로서 실패했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그게 또 있죠. 그게 또 맘대로 안 되기 때문에. 네. 다 사람 사는 사회 똑같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좀 개인적인 걸로 한번 좀 여쭤볼게요. 지금 주로 미국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한국의 CEO들을 코칭을 하시다 보면 당연히 내가 했던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도 될 줄 알았는데 좀 약간 대처법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하다. 이런 것도 혹시 있으세요? 미국과 한국의 차이라기보다는 감정이라는 것에 익숙하신 분인가 안 익숙하신 분인가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워낙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서스럼 없이 여쭤봐요. 지금 네. 어떤 감정을 느끼고 계세요? 네.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국 분들의 약간 황당한 표정들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니까요. 감정? 네, 감정. 반응이 다른 거예요. 네. 무슨 감정? 약간 좀 강하게 약간 네, 표현을 네, 하시고 네. 그런 거 뭐 약간 좀 굉장히 좀 어색해하시고 불편한 어떤 그런 표정들 이런 게 좀 열악한 건 있는데 미국도 그렇게 좀 그런 걸 안 해보신 분들은 그렇게까지 표현을 격하게 하시진 않지만 머뭇 하시죠. 그러면 제가 뭐 리스트를 보여드려요. 자, 지금 감정 리스트가 있습니다. 감정 리스트가 있어요? 네, 보면서 딱 단어가 있으면 요거네. 뭐 요렇게 하면서 하면 훨씬 편하기 때문에 리스트를 보여드리면은 좀 편하게 느끼실 수 있는데 그래도 제가 지금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몇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정말 격하게 감정을 왜 물어보는지 무슨 외계인을 본 것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신 분들은 분명히 계셨습니다. 뭐 감정 물어보면 일단 싫은 거, 좋은 거, 나쁜 거, 뭐 화나는 거, 뭐 5개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그걸 이제 계속 묘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왜 중요하죠? 다방면으로 중요해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게 감정을 누르고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일단 이거를 인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연습하는 부분이 하나가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 감정을 내가 이런 걸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유명한 엑셀러레이터들이 있잖아요. 네. 그 유명한 투자자들이 있어요. 뭐 세코이아, 뭐 Y 컴비네이터. 네네네. 이거 약간 하버드 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굉장한 약간 명예같이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단순히 명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Y 컴비네이터를 나왔고 세코이아에 투자를 받았으면은 어때야 한다는 그런 부담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런 압력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이러이러한 걸 하기 위해서 투자가 필요해가 아니라 나는 Y 컴비네이터를 나왔고 세코이아에 투자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당연히 투자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 친구가 건방져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분위기가 마치 Y 컴비네이터를 나오고 세코이아에서 시드 투자를 받으면은 모든 게 보장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그 감정을 모르는 거죠. 내가 지금 마치 가만히 이렇게 있어도 당연히 자신 있게 투자가 들어온다는 가정을 하고 있구나. 안 그럴 수도 있네. 네. 라든가 아니 근데 내가 왜 꼭 투자를 받아야 되지? 시드를 투자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그 다음 투자를 받아야 되나? 어쩌면 내가 이걸로 끝이고 정말 BEP를 빨리 넘겨가지고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아예 없는 거야.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흐름에 휩쓸리는 거죠. 근데 당사자는 휩쓸린다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그냥 녹아내려 있어요. 그 분위기에. 근데 감정을 들어봤을 경우에 이런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의 가정들, 이런 맹점들이 자연히 드러나요.
그럼 자기가 자신을 보게 돼요. 내가 이러고 있네. 어. 정말 내가 이러고 싶은 건가? 네. 거의 아니죠. 그럼 거기서 의식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거야말로 진정 주체적인 삶이죠. 내가 주체적인 삶을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네. 아닌 거를 깨닫고 아 나도 결국 휩쓸려 가고 있는 거네. 그러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아 이거였어? 네.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거 하지 말래. 네. 그런데 나는 이거 하고 싶어. 하겠어. 그런 진정한 주체적인 삶을 살려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두렵잖아요.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을 그 친구가 스스로 하게 도와드리려면은 네. 감정을 들여다보고 네. 자기도 모르는 휩쓸림이 있는지를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냥 놔두면은 어느 순간엔 알아차려요. 네. 너무 늦어요. 최대한 빨리 알아차리기 위해서 그때 옆에서 너 그러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 빨리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면은 감정만큼 빠른 길은 없습니다. 미국은 더 감정도 잘 드러내고 그다음에 주체적이고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더 잘 알고 있고 내가 진짜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CEO들 한국의 CEO들 같은 경우는 뭐 우리의 문화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자기의 감정도 잘 못 드러내고 막 묵묵히 이렇게 참고서 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듣고 나서 보니까 정반대의 생각도 드네요.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제가 예전에 한국 분 한 번 코칭하면서 되게 놀랬던 게 첫 세션에서 저를 대화하면서 굉장히 놀라면서 인정을 하신 게 아, 제가 학벌 세탁을 하기 위해서 창업을 했군요. 이걸 인정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랬을 때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고 나쁘고 창피하고 이런 영역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솔직하게 인지하고 인정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내가 뭔가 학벌이 안 좋았어. 그래서 창업을 했어. 괜찮아요. 그 어떤 누구에게 창피할 일이 아니에요. 네. 중요한 거는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끝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있어서는 정말 첫 세션에서 그렇게 쿨하게 얘기하신 그 한국 분이 존경스러워요.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리더뿐만 아니라 일하는 모든 사람은 아마 코치가 필요한 상태일 것 같고 모든 선택의 기로에 지금 서 있는 많은 분들한테 혹시 조언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거에 이어서 슬림님의 그 개인적인 혹시 목표가 있다고 하면 어떤 목표가 있으신지 그 이야기를 좀 끝으로 꼭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럼 조언이라고 하기보다는 바람이 있다면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구축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라는 게 표면적으로 들으면 굉장히 별 의미가 없는 표현처럼 들려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의 깊은 의미는 가끔가다 이럴 때가 있어요. 나만 이런 생각을 하나? 나만 이렇게 부족한가? 리더로서 예를 들어가지고 나만 내가 미친 건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창업을 하다 보면은. 그럴 때 그렇지 않다. 분명히 당신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하고 있다. 전혀 이상한 게 아니다. 감정도 불안하면은 나는 마치 부족해서 불안한 거 멘탈이 뭐 유리 같고 유니콘 대표의 멘탈은 뭐 갑인 같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친구도 똑같다. 혼자가 아니다.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소소한 방법들을 구축해 놓는 게 그분들의 어떤 마음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목표는 어떻게 하면 나의 한계를 극복하느냐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하냐가 아니고 다른 시스템적인 어떤 그런 방법으로 창업가 대표분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구현해낼 수 있을까. 네. 이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과제입니다. 네. 그래서 1인으로 코칭하는 건 물론 계속 할 수 있지만 네. 그거 이외에 다른 방면으로 어떻게 하면 정말 360도 지원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하나의 목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동일시 하시다가 네. 슬림님이 힘드실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저도 코치가 있죠. 코치도 코치가 있으세요?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은 충족이 될 텐데 그게 구축이 안 돼요. 네.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면은 충분히 지원이 남을 수 있는데 네. 어디선가 끊깁니다. 네. 그러니까 지원을 청하지 않아서 끊기는 경우도 있고 효과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아서 끊기는 경우도 있지만 네. 선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선순환을 하기 위해서는 저도 지원을 요청을 해야 되고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게 선순환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와, 오늘 정말 크게 배워가는 것 같고요. 재밌는 질문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그 잡스는 돌아가셨으니까. 제일 세 보이는 CEO, 지금 CEO 아니지만 제프 베조스, 일론 머스크, 네. 이런 분들도 저희랑 똑같을까요? 그 감정적으로 무너지기도 하고. 그럼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무슨 방법인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나름대로 참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속 가능하지 않은데 네. 기사들을 찾아보시면은 그게 그렇게 건강하진 않아요. 다른 쪽으로 나옵니다, 이게. 네.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지. 네. 그분이 그거를 현명하고 뭐
지혜롭고 건강하게 헤쳐나간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은 코칭이라는 직업군께 뭔가 도움을 청하시는 분들이 보통은 CEO신 것 같은데 아까 슬림도 코치가 있다고 하셨듯이 아마 지금 이 사회에 있는 많은 분들이 본인에도 코치가 필요하고 본인도 누군가의 코치가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오늘 그런 그림을 좀 그려봤습니다.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외로워져가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 서로 같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싶고요.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말씀 나눠주셨는데 덕분에 오늘 완전히 새로운 거 배워가는 것 같고요. 또 제가 갖고 있던 편견까지도 좀 오늘 날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미국 CEO뿐만 아니라 한국 CEO들을 위해서도 많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가지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이님.